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노년의 명절을 홀로 보내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윤경희 씨. 시골의 작은 마을, 한적한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다른 집들은 북적거렸죠. 아이들 웃음소리, 차례상 준비하느라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한 소리. 그 소리들이 담장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경희 씨의 집은 마치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혼자가 된 후 경희 씨에게는 3명의 자식이 전부였습니다. 큰아들 병섭, 딸 미경, 막내 아들 병규. 그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는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내려왔으니까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자주 와야지.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1년에 2~3번 오던 것이 한 번이 되었고, 한 번 오던 것도 어느새 명절에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명절조차 오지 않게 되었죠. 올해 설날이 다가왔을 때 경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병섭아. 네, 엄마 왜요? 이번 설에는 내려오니? 엄마가 음식 준비해 놓을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답이 돌아왔죠. 엄마, 죄송한데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애들 학원도 있고, 처가도 가봐야 하고. 그래, 괜찮아. 바쁜데 무슨. 이번엔 집에서 쉬어야 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쉴 수 있는 날이 명절밖에 없거든요. 경희 씨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쉬어야 한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엄마를 보러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휴식이 아니라 고된 노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푹 쉬어. 애들은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다음번에 꼭 내려갈게요, 엄마. 다음번이라는 말. 경희 씨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 미경에게도 전화 걸었습니다. 미경아, 이번 설에는. 엄마 미안해요. 시댁 가야 해요.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셔서 아시잖아요, 제 입장이.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더 묻어났습니다. 막내 아들 병규에게 거는 전화에서는 수신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나중에 온 문자. 엄마 회사 일로 명절에도 출근해요. 죄송해요. 경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려고 며칠 전부터 장을 봐두었는데 눈물 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다른 집이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짐을 내리고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온 가족이 웃으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커튼을 쳐 그 모습을 가렸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슴만 아팠으니까요. 밤이 되고 텔레비전에서 명절 특집이 나왔지만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 나오는 가족들의 모습이 행복한 얼굴들이 너무 부러워서 그날 밤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들. 그때는 몰랐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 곁을 이렇게 떠날 줄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곳에 살기를 바랐던 것. 그게 결국 자식들을 엄마 곁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일까요? 그날 밤 경희 씨는 앨범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어린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그로부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평일 오후 명절도 아닌데 막내 아들 병규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엄마. 병규야, 무슨 일이야? 아픈 데라도 있어? 경희 씨는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아들,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 왔어요. 병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경희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네,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싶기도 하고요. 경희 씨는 기쁜 마음에 허리가 굽은 줄도 모르고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했죠.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병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병규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살이 빠진 것 같아. 요즘 운동 다녀서 그래요. 경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자식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하지만 밥을 다 먹고 난 후 병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응? 혹시 내 차랑 싸운 거 아니지? 무슨 일이야? 경희 씨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병규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 친구들과 같이 시작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요즘 대세잖아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경희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규의 표정이, 목소리가 뭔가를 부탁하려는 그것이었으니까요. 엄마, 자금이 좀 부족해요. 역시 나였습니다. 경희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6천 정도요. 지난번 사업은 자금이 부족해서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초기 투자만 확실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경희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였어요. 병규야. 엄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안 되면 저 평생 직장인으로만 살아야 해요. 경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그 큰 돈이 어디 있니? 큰아들 병섭이 결혼할 때는 전세 자금을 대주었고, 딸 미경이 결혼할 때는 살림 장만 비용을 댔죠. 막내 병규 결혼할 때는 남은 밭을 팔아서 도와줬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퇴직금도, 농사 지으며 모은 돈도 다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어요. 예금 좀 있긴 한데 그건 엄마 생활비야. 그럼 이 집은요? 병규가 물었습니다. 뭐? 이 집 말이에요. 이 집 내놓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시골이긴 해도 땅값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대출은요? 집담보대출 나오죠? 경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병규야,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잖아요. 지금 그걸 좀 일찍 쓰는 거예요. 이 집마저 없으면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엄마는 우리 집에 오시면 되죠. 아니면 형네나 누나 집에. 병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경희 씨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었죠. 집까지 팔아 자기 사업 자금을 대달라는 것도 기가 막혔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엄마는 자식들 집에 얹혀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병규야.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성공하면 나중에 엄마한테 몇 배로 보답할게요. 이 집은 안 돼. 왜요? 어차피 저희 거 될 건데. 병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고. 이것마저 없으면 엄마는. 에이,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병규는 밥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병규야. 다신 안 올게요.
엄마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쿵.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경희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린 음식들이 상위에 그대로 있었죠. 아들이 먹던 숟가락, 반쯤 남은 밥그릇.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경희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자식들에게 다 주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이후, 병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경희 씨 생일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경희 씨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병규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 하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습니다. 다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자식들에게서는 같은 대답뿐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애들 학원 때문에.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경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 연휴 첫날 새벽. 경희 씨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손주들 줄 용돈 봉투, 자식들 좋아하는 반찬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한 장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경희 씨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큰애 집에 가야지. 손주들 얼굴도 보고. 오랜만에 자식들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환영받지 못할까봐.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병섭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병섭아. 어머니, 어디세요? 응, 집에 있지. 경희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서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아들이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번 설에 혹시 올라오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니, 올라오지 마세요. 처가 식구들도 오고 애들 친구들도 오기로 했어요. 집이 너무 복잡해서 어머니 주무실 데도 없어요. 엄마는 괜찮아. 조금만 있다가 내려오면 돼.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오지 마세요. 병섭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오셨다가 주무시지도 못하고 바로 가시면 제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 정말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청객이 와서 자기가 불편할까봐 하는 말이었을까요? 경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후자라는 것을. 알았어. 안 갈게. 정말요? 진짜 안 오시는 거죠? 그래, 안 가. 푹 쉬어라. 네, 그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도 명절 잘 보내세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속도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중간에 내릴 수도 없는 버스 안.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경희 씨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터미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매표소로 향했죠. 돌아가는 표 한 장 주세요. 어디로요? 경희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을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그쪽 가는 표는 다 매진됐어요. 명절이라. 그럼 언제 표가 있어요? 3시간 후에 한 대 있는데 그것도 대기 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경희 씨는 대기표를 받아들고 터미널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주변에는 가족들과 웃으며 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자. 어머, 우리 손주 기다렸어?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경희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3시간. 겨울 터미널의 찬 공기 속에서 경희 씨는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가져온 도시락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주려고 싼 건데. 내가 정말.
경희 씨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환영받지도 못할 거면서 왜 왔을까요? 자존심도 없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경이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서울 안 오신다면서요? 응. 잘하셨어요. 솔직히 시댁도 가야 하고 너무 바빠서 엄마까지 오시면 우리도 힘들거든요. 우리도 힘들다는 말. 엄마를 만나는 게 힘들다는. 그래, 알았어. 명절 잘 보내세요, 엄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희 씨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드디어 버스 시간이 되어 경희 씨는 다시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왕복 6시간. 아무도 못 만나고 그저 터미널 의자에 앉아 시간만 보낸 서울 나들이였습니다. 버스가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경희 씨는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 그 모든 희망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텅 빈 집. 경희 씨는 무거운 보따리를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 주려던 반찬들, 손주들 줄 용돈. 모두 쓸모 없어진 것들이었죠. 그날 밤 경희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서울행 버스에서의 굴욕. 그 일은 경희 씨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자식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죠. 경희 씨는 매일 집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들리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어느 날 경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자신의 힘으로 홀로 서서 살아가기로. 며칠 전 이웃집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경희 씨,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봤어요? 주택연금? 그게 뭐예요?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매달 돈을 주는 거래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좋은 제도래요.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집인데 무슨.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자식들이 집을 물려받는다 한들 그들이 과연 엄마를 챙길까요? 병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라고 하던 그 말. 집을 물려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엄마는 안중에도 없었죠. 경희 씨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주택연금이 궁금해서요. 공무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댁을 담보로 맡기시면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집값 따라 다른데 어르신 댁 시세를 평가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댁은 금융기관 소유가 됩니다. 상속인이 원하면 집값을 갚고 되찾을 수도 있고요. 경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죽을 때까지 계속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살아계시는 한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하겠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괜찮아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경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집 시세평가, 서류 작업, 계약. 한 달 정도 걸렸을까요? 드디어 첫 번째 주택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어요. 시골집이지만 땅값이 제법 나갔던 거죠. 경희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해. 가지고 있던 예금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조금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택연금까지 합치면 자식들 손 한 번 벌리지 않고도 여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풍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존엄은 지킬 수 있었죠. 아프면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끔 이웃과 밥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경희 씨는 처음으로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식들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경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안 꾸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의 시작. 주택연금 신청 후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막내 아들 병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이었죠. 여보세요? 엄마. 병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흥분되고 화가 나 있었죠. 이거 뭐예요?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니? 집에 담보 설정이 돼 있던데요. 등기부등본 떼봤어요. 주택연금 신청하셨죠? 경희 씨는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무슨 일로 등기부를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진짜예요?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세요? 상의? 너한테 왜 상의를 해야 하니? 이건 엄마 집이야.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집인데 지금 이러시면 저희는요? 엄마는 자식들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시죠. 병규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경희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평생 자식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자식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럼 왜 이런 걸 하세요? 나중에 집이 국가 것이 되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면 되지. 엄마,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경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병규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 엄마 보고 싶어? 뭐요? 엄마가 지금 아프면 달려올 거야? 명절에 찾아올 거야? 생일에 전화라도 할 거야? 그건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 바쁘지. 다들 바빠. 그런데 엄마한테 집 물려받는 건 안 바쁘더라. 엄마, 줄 수 있는 것도 이제 없지만 너희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런다. 나중에 너희한테 짐 안 지우려고. 무슨 짐이요? 장례 비용, 병원비, 요양원비 그런 거. 엄마가 이렇게라도 준비 안 해두면 나중에 너희한테 부담되잖아. 전화 너머로 병규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실망이네요, 엄마. 그래, 실망이라도 해라. 엄마는 이제 너희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찰칵.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하기도 했어요. 해야 할 말을 다 했으니까. 그날 이후 다른 자식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 병섭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주택연금 정말 신청하셨어요? 그래. 취소할 수 있어요? 왜 취소하는데? 어머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내 입장? 내 입장이 뭔데? 엄마 재산 물려받는 게 내 입장이니? 그런 게 아니라. 병섭아, 너 언제 엄마 찾아왔니? 언제 전화했어? 바빠서요. 그래, 바빠. 다들 바빠서 엄마 볼 시간은 없는데 재산 챙길 시간은 있더라. 어머니, 이제 엄마한테 기대하지 마. 엄마도 너희한테 기대 안 하니까. 딸 미경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주택연금 신청했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경희 씨는 답장을 안 보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원망 섞인 문자들이 계속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죠. 경희 씨는 그 문자들을 읽고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집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되자 찾아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경희 씨는 예상한 일이었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경희 씨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났었는데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그들은 엄마에겐 낯선 사람들이니까. 경희 씨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땅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경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낙엽처럼 조용히 떨어지겠지. 누가 슬퍼할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적어도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다시 명절이 돌아왔죠. 경희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죠.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애들 이렇게 키워서.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세월이 더 흘러 경희 씨는 여전히 그 집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머리는 더 새었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주택연금 덕분에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었죠. 아플 때는 택시 타고 병원에 갔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시장에 가서 샀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명절에 짧은 문자가 올 뿐이었죠.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경희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경희 씨 외롭지 않아요? 자식들도 안 오고. 경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긴 한데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자식들인데. 자식이라고 다 자식은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고요. 더 이상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으니 서러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 씨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장면을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부럽지 않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니까. 경희 씨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 달처럼 혼자구나. 누가 바라봐주지 않아도. 달은 자신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경희 씨는 커튼 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용히 홀로 그러나 꿋꿋하고 당당하게.